XSFM입니다. I, D, W, K. 견제받지 않는 재건축 조합은 이상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가전회사는 꽤나 이상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국방부는 정말 이상하더군요. 청와대가 견제받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게다가 그 견제받지 않는 힘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면요. 2014년 7월에 첫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전세계 청취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녹음만 하면 비가 오네요, 서울은. 그러고 보니 최근에 그랬네요. 네. 예. 아열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어떤 옥탑방에서 전해드립니다. XSFM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책임 PD 유현수입니다. 제 옆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도 트윗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달이라는 분입니다. 전화번호만큼은 이용님보다 보이스웨어가 알아듣기 편하군 이라면서 평상시 이용의 발음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 상근 이용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들 이번 주에 원래대로 하면은, 이건 뭐 알려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82회는 우리 국방위 러커 김광진 의원이 나와야 되는 그렇죠. 차례인데, 소소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죠. 예. 모든 건 기술적인 문제예요. 예, 맞습니다. 예. 예, 무슨 엔지니어가 띠껍게 군다. 기술적인 문제예요. 녹음 못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일 이 시간에 김광진 의원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네. 지금, 한민구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였습니까? 할 때 보니까, 종편이나 YTN에서도 생방송 해주고 그러더만요. 네네네.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던데, 웃긴 게, 세월호 국조특위는 방송 똑바로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못 봤습니다. 방송을 안 해줘가지고. 네. 지금 그런 팩트TV 같은 데서. 네. 현장에 카메라를 파견해가지고. 네. 그걸 막지 못하더라고요. 거기서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언제나 팩트TV나 뉴스타파나 고마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다 해야겠습니까? 그 정도 일이면 당연히 지상파가 나가야죠. 네. 하여간 세월호 국조를 지금 미디어에 안 내보내고 싶어 하는 어떤 느낌이 보입니다. 근데 그런 걸 누가 결정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녹음 들어오기 전에 이용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약간 음모론이 될 것 같아요. 약간이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알기 싫다가 그나마 열심히 피해오던 다른 방송들에 비해서 열심히 피해오던 음모론. 다른 여타의 방송들이 어설프게 내놓았던 음모론을 이제 진술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이 음모론이다. 네, 이것은 이제 실제로 다른 방송들이 어설프다는 게 아니고요. 예. 음모론을 꺼낼 딱히 낯짝이 없으니까. 예, 이런 스웨거라도 이게 무슨 이렇게 래퍼가 프리스타일 할 때 우리나라 래퍼 할 말 없으니까 맨날 너네들은 우액이다. 내가 리얼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똑같은 거 하잖아요. 오늘은 그런 방송이 되지 않을까. 네, 걱정이 앞섭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음모론을 진행해 볼 겁니다. 광고.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참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가 못 알아들을 때는 발음 안 좋다고 반성하고. 이게 정말 안 좋을 때는 모르더라. 이게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왕초보의 무한신뢰 컴스테이션.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에 1599 대리운전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심지어 애까지 정확하게 읽으려고 애를 쓰네. 광고 나가기 전에. 네. 제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안 했어요. 원래 광고 나가고 나서 하잖아요. 나서 하는 건가, 원래? 예. 세월이 2년이 지나도, 물뚱님의 소개받고 싶은 마음. 변하지 않는다. 왠지 소개하기 전에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가지고. 소개지심. 소개받을만 하면 소개받고 싶어진다. 네. 괜히 했어. 진행자를 보면 소개해달라고 하고 싶다. XSFM입니다. 안녕하세요. 숨기는 게 없는 조립 PC 업체 컴스테이션의 이경식입니다. 저희 매장에는 말하는 법을 안 배웠나 싶을 정도로 과묵한 조용한 형제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형제들은 언제나 조용해서 호객도 못하고 조용히 일만 합니다. 처음에는 불만이었지만
정직하게 장사하고자 마음먹은 뒤로부터는 이 형제들이 우리 회사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용산 선인상가 21동 1층 130호 컴스테이션에 들르시면 말없이 될 때까지 수리만 하는 조용한 형제들의 서비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자, 이거 제가 왜 웃냐면, 전 방송을 들어봤으니까. 컴스테이션. 이경식 사장님이 드디어 공중파에 진출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지상파에 진출했어요. 네. 진짜? 네. MBC 라디오에 예. 11시 우리는 MBC 라디오에 낮에 뭐 한다 그러면 예. 95.9 이제 표준 FM. 네, 표준 FM. 예. 낮에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싱글벙글 쇼밖에 모르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죠. 예. 근데 싱글벙글 쇼 하기 10분 전에 하는 7분짜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 진짜요? 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가 있대요. 거기 나갔다고? 근데 그게 무슨 7분짜리 무슨 인간극장 같은 거예요. 거기에 대체 왜 컴스테이션 사장님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축하할 일이네요. 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인간극장처럼 무슨 막 이렇게 듣기 싫은 막 조용한 음악 깔리면서 빠바바밤. 무슨 학창 시절부터 뭐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던 경식 씨. 이 사람이 사는 세상. 나는 이거 전혀 컴퓨터를 구매했던 고객의 집에 AS를 온 경식 씨. 이렇게 출장을 나가는 사람은 용산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이런 정성과 정직함이 인정받을 날을 꿈꾸며 경식 씨는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처음에는 진짜 안 될 줄 알았어요. 안 되고 그냥 한 좀 망하지만 말고 조금만 연명하자. 그 정도. 저희 방송을 거쳐간 사람들 중에서 공중파를 탄 세 번째 인물. 하다 못해. 우리 방송을 거쳐간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하다 못해. 광고주까지 공중파로 띄웠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면서 코너 진행하겠습니다. 시사 해설. 그렇게는 알기 싫다. 비가 이제 슬슬 오기 시작하는 시즌부터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79, 80, 81회를 내보냈는데 그동안도 계속해서 맨 앞에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훈육의 개념입니다. 훈육의 개념. 방치하면 애나 개나 어른이나 회사나 재건축 조합이나 군대나 다 버릇 없어집니다. 근데 가만히 두는 게 관심 없어서 가만히 두는 경우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무풍지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에 의해서 대체 무슨 두터운 쉴드를 이렇게 쳐싸고 있길래 조용조용히 나쁜 짓을 잘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핵심에 대해서 보질 못해서 음모론을 제기해보겠습니다. 증거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실 이게 드디어 이분이 이제 잘 나간다고 말할 수 있는 때가 온 것 같아요. 물뚱님은 잘 나가요? 바쁘잖아요. 나도 몰랐는데? 맨날 여기저기 나가시잖아요.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뭐 조금 바쁘긴 하네요. 네. 예. 겸손하시네. 그러니까요. 드디어 한 번쯤 이 말을 해보고 싶단 말이야, 사람은. 내가 조금 바쁘긴 하네요. 예. 참. 요즘 잘 나가는. 네. 이제는 잘 나간다는 표현에 결격 사유가 좀 적어진. XSFM의 물뚝심송 상인공원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물뚝심송 박성호입니다. 네. 한 달 조금 넘어서 만입니다. 그러네요, 진짜. 예. 오늘 할 얘기는 조금 좀 민망합니다. 낯설고 힘들고. 그건 주로 마사오님이. 예. 마사오님이 그 사석에서 큰 소리로. 예.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 사회에 흔히 발견되는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음모론은 그냥 역사, 아주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항상 인류와 같이 해왔죠. 언제나 있어왔죠. 그렇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것 같아요. 거의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음모론이 없었던 때가 없죠. 바람 부는 갈대숲에 이상한 이야기가 들리지 않은 때는 없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도 음모론은 항상 마이너한 이슈입니다. 그런가요? 예.
메이저한 이슈가 되질 못합니다. 되게 대단한 걸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사실이면 진짜 세상이 뒤집어져야 될 내용이지만 맞아요. 그게 메이저 이슈로 올라온 일은 거의 없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아있다거나, 예. 뭐 히틀러가 살아있다거나, 네, 나사가 달에 못 갔다거나, 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세상이 뒤집히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메이저 이슈가 못 되는 것은 사실은 음모론을 출발해서 메이저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있는데 그것들은 음모론이 아닌 거죠. 사실. 진짜 사실인 거죠. 여기서 음모론은 비교적 약간의 팩트의 반대말의 의미를 조금 담고 있네요. 실제 음모론이라면은 네. 그냥 음모론에 끝나야 음모론이지. 그게 사실로 밝혀지는 순간 더 이상 음모론이라고 아무도 부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이라는 게 어찌 보면 헛소리와 사실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음모론이 이렇게 사실적일수록 좋은 음모론인데. 그렇죠. 그럴싸할수록. 예. 저 음모론이 좋아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음모론이 아닌 게 돼버리는. 진짜 사실이 돼버리면 음모론이 아닌 거죠. 이제. 역설적이네요. 굉장히 역설적인. 그럼 거죠. 그때까지 음모를 제기하던 사람은 그냥 탐사를 하던 거고. 그렇죠. 네. 예, 사실을 쫓아다니던 거고. 네. 예를 들어서 이 밝은 천지에 대명 천지에 네. 경찰이 네. 시민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대학생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는 것도 신기한 일인데 네. 고문을 하다가 죽였어요. 네. 그렇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처음에는 다 누구나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습니다. 경찰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이었어. 네. 예. 그럼 그걸 음모라고 계속 부른다. 더 이상은 음모라고 부르지 못하죠, 이젠. 네. 그럼 그 사람이 너 이거 무슨 음모가 있구나. 이걸 왜 음모라고 부르니? 그러면서 역공을 맞을 수 있죠. 그렇죠. 이건 사실이 되면서 사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바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회의 변혁을 갖고 왔죠. 그렇죠. 예. 음모론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회가 바뀔 수가 있어요. 워낙 스케일이 크니까. 네네네. 예. 엑스파일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엑스파일에서 다룬 내용 중에서는 한 건도 사실로 밝혀진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서 보고 있으면 멀더와 스컬리가 보는 건 다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인 것처럼 보여주죠. 네. 예. 그만큼 음모론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음모론은 다 거짓말이냐, 다 호구냐, 지어낸 거냐, 알 수 없죠. 네. 그렇다고 음모론이 다 사실이냐? 네. 그건 절대 아니죠. 그나마 책임을 지지 않는 듯 하면서도 대충 갖다 붙이면 갖다 붙일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렇죠. 예. 음모를 제기했는데 예. 사실이 되면 그때부터 음모라고 부르면 안 된다. 음모론이 아니게 된다. 네. 이게 음모론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음모론이 실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네. 주로 음모론은 반증하기도 굉장히 힘든 부분에서 생겨요, 항상. 네. 반증이 되게 쉽다면 누구나 반증할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이 말하자마자 5분 내에 그거 거짓말이네 라고 끝이 나버리잖아요. 혹은 음모론을 펴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증을 해야 될 쪽에서 그렇죠. 너무나 큰 손해를 목전에 두고 있다 보니 예. 반증할 기회를 틀어막기 위해서 백방에 애썼기 때문에 나의 주장이 음모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죠. 음모론처럼. 예, 반증이 원래 본질적으로 어려운 경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종에 따른 정치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반증이 힘든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음모론을 사람들이 너무 강렬하게 원해서 욕망과 희망도 관계가 있어요. 맞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강렬하게 원하고 있다면 음모론은 생명력을 얻습니다. 네. 입증 없이도. 근데 그 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반증이 굉장히 쉽지만 반증이 안 돼요. 받아들이질 않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실제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자면. 창조론 커뮤니티? 아니, 그건 너무 힘들고요. 아, 그래요? 그건 이용맛. 네. 욕맛. 최근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얘기를 해보죠. 네. 그 세월호 사건이 터지면서 갑자기 확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렸지만 한때 시끌벅적했던 무인기에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보냈다고 하는 무인기요. 그 무인기가 처음에는 절대 북한에서 올 수가 없는 기체와 기종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저런 게 어떻게 북한에서 왔겠냐라고 주장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 우리나라 국정원이 만들어서 북풍의 일종으로 활용한 그냥 그런 음모다. 자작극이다. 네.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근데 그게 막 갑론을박이 이어지면서 입증이 되네 마네 하고 막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되려는 순간 세월호 사건이 터진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무인기 사건은 완전히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져버렸어요. 네. 그렇게 됐네요. 예, 지금은 딱 물어보면 무인기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이러실 겁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3월 달입니다. 몇 달 전입니다. 네. 4월 중순까지 예. 와, 그저지 걸 하다가 또 끊겼습니다. 예. 근데 그 무인기에 관련된 음모론은 네. 세월호 사건 때문에 파묻히기 직전에 네. 사실이 밝혀졌어요. 네. 그 무인기와 똑같은 기종을
중국에 있는 모 기업에서 제품으로 팔고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직구 가능한가? 예. 저거를 평양이 샀느냐, 국정원이 샀느냐. 타오바오 추적해봐라. 예. 그것도 물론 논쟁의 거리는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미 그렇게 생긴 형태의 기체가 200km, 300km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게 자동으로 입증이 돼버렸으니까. 예. 북한이 보냈건 국정원이 보냈건 저 중국제 사다 쓴 거다. 네. 그리고 나서 직후에 세간의 주목을 거의 못 받은 상태에서. 네. 국정원 측에서 그 무인기에서 검출한. 네. 그 GPS 경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경로 데이터에 의하면 실제로 그 북쪽에서 날라서 넘어와서. 네. 촬영을 하고 이런 기록이 다 나와 있어요. 네. 물론 그 기록도 조작되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국정원은 꽤 자신 있게 네. 이건 온 게 맞다. 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남은 것은 그게 언제 왔는가? 언제 왔는가? 한참 전에 온 거를 국정원이 회수해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중요한 시점에 터뜨렸느냐. 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게 그 제품의 모델 번호가 어떻게 되느냐. 시리얼 로또 번호가 어디냐. 그렇죠. 그리고 그게 발견된 위치에 실제로 거기 추락한 거냐. 네. 아니면 다른 데 추락한 걸 건져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냐. 최종 GPS. 예. 그런 거. 최종 GPS가 어느 시점에는 끊어졌을 테니까. 네. 그런 자잘한 음모론만 남고 네. 큰 줄기는 끊어져 버린 거죠. 네. 사실 중국 회사의 홈페이지에 이 모델의 카탈로그가 딱 발견되는 순간 이 음모론은 사실 생명이 끊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음모론은 굉장히 그럴싸하게 시작하다가 중간에 엉뚱하게 사실이 확인되면서 갑자기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네. 이게 좀 약간 미약한 음모론들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더 재미있는 음모론들은 그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장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네. 머릿속에 뭔가가 떠오릅니다만 그냥 네. 조용히 하기로 합니다. 예. 절대 궁금해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음모론도 구성되는 걸 잘 분석을 해보면은. 네. 근거는 있어요, 항상. 근데 근거가 충실치가 못한 거죠. 충분하지가 못하다. 그렇습니다. 작은 네. 근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 작은 근거들과 그 근거들에 맞는 맥락을 만들어요. 음모론 만드는 기본 법칙입니다. 물론 첫 번째로 물뚱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을 계속 상기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예. 이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졸업합니다. 그럼요. 예. 네, 음모 아닙니다. 음모 아니죠. 네. 그건 충격적인 사실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음모론에는 항상 취약한 증거들의 모임이고 그 증거들을 이어주는 기미한 기괴한 스토리가 있어요. 네. 맥락이 있고 네. 그 맥락이 사람들의 마음에 들 때 음모론이 생명력을 얻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근거와 맥락을 다 갖춰야 되지만 네. 사실은 그 근거와 맥락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음모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증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떻게 그렇게 되죠? 예. 어떤 증거들이 있을 때 그 네. 증거를 잇는 기묘한 맥락을 만들어내면 음모론이 되는데 네. 그 기묘한 맥락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합리적인 맥락이 나와버리면 설명이 나와버리면 그렇습니다. 음모론은 사라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흔히 많이 나오는 이제 그 오컴의 면도날 같은 얘기가 나오죠. 아주 복잡한 사실들이 있을 때 그 네. 사실들을 설명하는 가장 단순한 논리가 정답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 그렇습니다. 예. 아주 역사가 깊은 얘기죠. 네. 이런 얘기들을 음모론을 반대하는 사람, 음모론을 해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쓰죠. 그렇게 복잡한 맥락은 실질적으로 존재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도 음모론에 관련된 걸로 이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 음모론이 실제 사실이냐 아니냐를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뒤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병풍을 이렇게 높이 치실까요? 조금 더 쳐야 돼요. 네. 우리가 정의만 말하고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이건 아주 기초적인 음모론의 기본 상식, 음모론 개론. 네. 어설프게 음모론을 내뱉는 자들에 대한 일종의 디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우리의 음모론을 들어봐. 기본도 모르는 음모론어들. 진정한 음모론이란 음모와 개론이라도 좀 듣고 올 것이지 이러면서. 네. 우리 음모론의 플로우를 들어봐. 그렇죠. 네. 사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힘들기 때문에 네. 여기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부작용. 그걸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맞습니다. 예. 이게 음모론에 항상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중요한 사회적 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자기도 모르게 제리에 너무 밝아서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걸 들고 튀는 현명한 판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항상 일은 그렇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굉장히 이렇게 어떤 뭔가에 열정적이고 심지어는 정신이 나가기까지 했는데 본능적으로 제리에 밝은 사람 그런 게 있어요. 허경영 씨 같은 사람. 아 맞아요. 네.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매간매직을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사기를 치는 거죠. 이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됐네라는 걸 이게 자기 그 초자를 넘어서 이렇게 딱 인식이 되기도 전에 본능적으로 그냥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에 밝아서 돈을 취하는,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으려면은. 실제로 음모론에 관련된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음모론 마켓. 음모론 마켓이 있어야죠. 음모론 스토어. 네. 전 세계의 음모론을 다 모아놓은 음모론 스토어.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음모론이 시장이 커요. 그렇죠. 그 장르가 다양해요. 그렇죠. 음모 기프트 카드. 그 동네는 음모론이 역사적으로 시간상으로도 폭이 되게 넓고. 100만 번째 음모론. 장르도 되게 다양하고. 아주 풍족한 음모론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유명한 것들 몇 가지만 얘기해도 로스웰에서 발견된 외계인 시체. 이런 거 SF적 상상력이 가미된 대하 서사 드라마죠. 그렇죠. 그걸 대체 지금은 사극 느낌도 나요. 사극이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죠. 처음을 제가 걱정돼가지고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실제로 정말 외계인 나오면 그 얘기 끝납니다. 그렇지. 그건 사실이 돼버리니까. 그냥 사실입니다.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가. 로스웰에 갔더니 이제 외계인들이 이제 정착하고 있더라. 살고 있더라. 불법 이민자들이 멕시코 이민자들하고 섞여가지고. 그렇죠. 그럼 MIB를 파견을 해야죠. 그렇죠. 맨인블랙에 나온 그 오징어 애기 받는 그 요원들이 실제로 있더라. 뉴욕에.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근데 음모론이 아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결국 우리는 살다가 웬만큼 100% 이해가 안 되더라도 50%에서 99% 정도만 이해가 돼도 그래 네 얘기가 맞구나. 그래 내 얘기가 맞구나 하고 판정에 대충 이의 없이 지나갈 수 있는데 그렇죠. 음모론이 생기는 제일 중요한 토양, 제일 중요한 햇빛과 같은 것은 사람들의 관심. 그렇죠. 누군가가 이야기를 뒤틀고 싶어서라도 인정받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로스웰의 그 외계인을 막 해부하는 부검하는 동영상이 나와도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만든 스토리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스웰 그 외계인 관련 음모론도 지금도 계속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태까지 알려지는 건 이런 내용이었지 사실은 이게 아니고 이거였어. 더 복잡한 얘기. 네. 그러면서 한쪽에선 로스웰의 외계인이라고 추정되는 사진을 엽서에 찍어서 판다거나. 네. 그렇죠. 그게 찍혀있는 티셔츠를 팔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게 그런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게 이제 알고 보면 만국 공통의 법칙이니까. 그렇죠.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이용이 환단 학파보다 고조선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애정이 있는 거지. 혹시 여긴 고조선 없나 이러면서 막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나사의 달 착륙 사건이 허구였다. 조작이었다. 이건 또 뿌리 깊은 떡밥이죠. 이거는 딴지일보에서도 아주 전문적으로 깊게 해부한 적도 있고. 사실 딴지일보도 그 음모론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도 어떤 그 미국의 관료 사회, 관료들의 문제점 같은 걸 언급하는 사람들, 극단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나사의 존재를 항상 모든 무효의 어떤 근본 중에 하나로 또 봅니다. 그렇죠. 거기에 또 한때는 워낙 많은 예산을 썼었고. 그렇죠. 그 예산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 너희들 달 갔다고 쇼하고 다른 짓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음모론이 그 정치적으로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역시 시장이죠. 음모론 시장.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 계속 관련 자료 또 모으죠. 관련 자료 보여주면서 대가를 또 받고. 하고 막 우주방어 사령부 그 미국에 있는 거기 막 앞에 기웃거리다 붙잡히고. 괜히 얼쩡얼쩡거리다가. 애플 컨퍼런스 이런 데서는 이렇게 시장이 큽니다 여러분. 개발하세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음모론도 만만찮아요. 음모론 개발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음모 WWDC 이러면서. 자, 그러면 이제 로스웰의 외계인은 SF 분류로 할 수 있고. 나사 얘기는 SF와 관료 시스템의 혼합물이고. 장르가 구분되는 거죠. SFX가 되는 거죠. 역사물도 있죠. 그 프리메이슨, 뭐 성당 기사단 이런 것들. 그 분야에서 돈을 가장 크게 번 사람은 다빈치 코드의 저자겠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영화판권도 받았고. 그러게요. 음모론 시장 굉장히 큽니다.
장난 아니에요. 움베르토 에코 같은 사람도 마치 그렇죠. 그걸 비판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팔아먹은 거죠. 사실은 이용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움베르토 에코가 정말 부러운 거예요. 그럼요. 야, 저걸 저렇게 이용해 먹다니. 옳은 말에 이용을 해먹고. 예. 아, 야, 어떻게 음모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다니. 아주 재밌게. 예. 실제로 그거잖아요. 이미 미스테리 서클이라고 크롭 서클 있잖아요. 예, 크롭 서클. 그건 사기라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관광 명소가 되어 있죠. 그렇죠. 불구하고. 예. 두고두고 써먹는 거죠. 그니까요. 아마 그 군수 당선자 이런 분들이 크롭 서클을 만들겠다. 크롭 서클 활성화 이런 거. 이게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냐? 괴산 군민 가마솥을 팔아가지고 크롭 서클을 만들면 음모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 예, 1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아니면 뭐 크롭 서클이 요즘 문제다. 그러면은 밭을 모두 엎어버리겠다. 이런 거 없애버리겠다.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음모론이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네. 국내 음모론은 시장이 무척 작습니다. 거의 시장이 없어요. 예, 그렇죠. 본론까지 한 15분 남았습니다. 음모론 할 게 별로 없어. 저런 거죠. 무슨 정조 암살설 이런 거.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로 책 만들어서 팔고.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이너 학설이죠, 그냥. 마이너 가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미국에도 물론 정치적인 음모론이 있는데. 예. JF 케네디를 누가 과연 죽였는가? 암살의 배우는 누구인가? 네. 이런 얘기도 이제 그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네. 그래서 소모되고 있지만 국내 음모론은 상당수가 정치적인 환경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국내에 그럴 만한 토양이 되죠. SF 음모론 시장은 국내엔 거의 없어요. SF 팬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네. 나사가 달에 안 갔대. 그러면 가든 말든.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 이제 이 공화국이 지금 돈 들여서 만들어낸 단 한 명의 우주인이 지금 이제 은퇴해가지고요. 네, 벌써 은퇴했어요. 우주도 이거 없어. 음모론 제기하기도 뭐예요? 집에 갔는데 뭐 어떡해. 음모론 이거. 나로 1호가 우주에 갔대 이런 거. 화성까지 갔대. 알고 보면 진짜 간 거다. 못 가지 않았다. 못 간 척하고 있다. 부끄러워서. 예. 국내의 유명한 음모론은 가슴 아프게도 네.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시장이 있어요. 지지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대표적으로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이 있는데 이거 확인하기 힘듭니다. 음모론은 분명히 있죠. 김현희가 한 거 아니다. 다른 이유가 있었다. 김현희 음모론의 핵심은 그거죠. 어떤 비행기 폭파범과 어떤 간첩이 그렇게 좋은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사느냐. 예. 정권이 이상하다. 예. 물론 의심해 볼 만한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음모론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아직 진짜 허구인지 사실인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모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의견을 가질 수 있죠. 의견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음모론이라는 단어를 좀 건조하게 정의해가지고 그냥 이걸 음모론이라고 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예. 흡연의 위해함 같은 거예요. 흡연의 위험은 사실 아닌가요? 많은 법정에서 그렇죠. 턴다운 됐잖아요. 맞아요. 예. 아직은 사회적 사실은 못 된 거죠. 예. 의학적 사실일 수는 있어도. 예, 저희의 견해가 아니라 그 범주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다라거나 아니면 그게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음모론이라고 말합니까? 그건 거짓이거나 사실인 게 밝혀지면 그건 거짓이거나 사실이에요. 네. 음모론은 밝혀지기 전 단계에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가슴 아픈 일이지만 천안함 침몰 사건도 아직까지는 음모론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군이나 정부 당국은 그 북한에 의해 격침당했다.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예. 우리나라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 북한의 공격에서 격침당한 게 사실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음모론 단계입니다. 안타깝게도 저희가 말씀드린 정의에 부합한다는 사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누군가의 이해가 매우 첨예하게 아주 극단적으로 얽혀 있지요. 함부로 건드리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깔 수도 있는 걸 안 까고 하다 보면 음모론의 범주 안에 억울하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밝힐 수도 있었는데. 밝힐 수도 있었죠. 네. 누군가 안 밝힌 거라고 봐야죠. 네. 이거는 제가 억울하지만 2012년 대선 개표 과정도 음모론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정치에 관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요. 2002년도에는 음모론 아니에요. 밝혀졌어요. 법원에서 다 까봤잖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 법원이 까본다는 건 마치 그 로스웰 외계인 동영상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음모가 계속해서 첨예하게 더 확장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래도 그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은 아이 못 봤어 못 봤어 근데 당시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가 인정을 했으니까 네.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근데 2012년 대선 과정은 아마 제가 개표 부정이 없다고 얘기하는 걸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개표 부정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내놓은 근거가 네. 아직도 함의적인 근거는 없다. 그럼 개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 네. 그러나 여태까지 알려진 근거는 근거가 될 수 없다라는 그것 입장이 때문에 우리 물뚝고문께 많이 화가 나신 분들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하냐면요. 물뚝고문을 이쪽 편의 변호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이길 수 있는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편을 닥달하는 게 변호사거든요. 항상 그랬죠. 그럼 만약에 진짜 물뚝 얘기하는 거 안 들으란다. 이럴 분들은 되게 그 부분에서 삐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어떤 다른 감정은 없고요. 네. 좀 약간 안타까울 뿐인데,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선관위와 정부에 매수된 물뚝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선관위 알바. 사시는 거 보면 매수 되실 만도 하긴 한데 힘들긴 한데 매수됐다고 나아진 게 없잖아. 매수되고도 저렇게 사시는 거면 참 아니 이분이 뭐 레이싱을 즐기시길 해, 뭐 도박을 즐기시길 해. 누가 매수했으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지금 이분이. 어디 저 몰래 자가용 채택이 한 대 있는지 모르죠. 아 의왕에서 여기까지요? 개인 헬기도 있고 뭐 그런지도 모르지. 비행기는 매봉역 앞에 되셨군요. 배트맨처럼 이렇게 배트카, 물뚝카. 근데 역시 그 외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음모론 시장이 작아서 주로 정치적인 음모가 많이 나온다. 네. 라는 데까지 얘기를 했고 이 상황에서 항상 그 외국에서도 발생하는 폐해가 우리나라에도 발생을 합니다. 네. 이 음모론으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부도덕한 일인데 거기서 그렇게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두 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등급은 착한 사람들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음모론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런. 자기도 믿으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희생양겸 숙주. 예. 착한 음모론어. 예, 착한 음모론어. 예.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가 이걸 믿고 있고 이게 빨리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밝히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형태로 이 일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착해요. 착하지만 안타깝죠. 나쁜 음모론어를 더 얘기를 해버리죠. 네.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요. 진짜 나쁘다 이건. 네. 알면서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네. 판을 움직이는 사람들. 그렇죠. 그게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있고 네. 처음에 믿고 출발을 해요. 믿고 출발하고 이건 심각한 문제다라고 막 주장을 하다가 이런저런 자료를 음모론을 사실로 입증하기 위해서 네. 이런저런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게 음모가 아니네. 사실 그냥 멀쩡한 얘기네. 라고 알게 됩니다. 네. 근데 그걸 깨달은 순간에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내 뒤를 보니 나에게 뭐 물적, 인적 서포트를 해주는 사람이 많아. 너무 많은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믿고 있어. 뭔가를 해주길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드라마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그중에 가장 열정적이고 가장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이겠지 하고 믿는 사람이 어느 순간 진실을 알아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왜 이러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다 이래야 될 사정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지금은 내가 이렇게 뭔가 되는 것 같지만 이 음모론이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히는 순간 나는 물뚝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야 돼. 거기서 왜 내가 나와? 뭐 길게 말. 좆대. 좆대는 거죠 뭐. 무서워서 못 밝히는 거죠. 근데 저는 뭐랄까 슬프게도 네. 그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그 군상에서 이 경우를 다 목격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저는 제가 냉혈한이라 안 슬프네. 그러니까 왜냐면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순수한 목적으로 순수하게 믿고 열심히 뛰는 사람. 두 번째,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돈을 위해서 뛰는 사람. 세 번째, 처음에 순수하게 출발했다가 사실을 깨닫고도 밝히지 못하는 사람. 다 봤어요. 다른 모든 시장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음모론 시장에서도 게으르지만 착한 일반적인 대중 소비자들은 미디어에 많이 비치면 저 상품을 사도 되겠구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죠. 그 상품은 그냥 미디어에만 많이 비치는 불량품일 가능성이 높지요. 심지어 특이한 불량품도 미디어에 많이 나옵니다.
그럼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불량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 허접한 상품일수록 그런 문구를 많이 쓰죠. 그 카피에 TV 광고 상품. As you seen on TV.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나쁜 사람들, 세 등급의 나쁜 사람들. 예.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네.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만하세요. 너가 너임을 알렸다. 그렇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몰라 그렇게 말하면 모르죠. 뭐 여기까지가 네. 나 정도면 착하지 이렇게 생각하죠. 당연하지. 음모론, 음모학 개론입니다. 음모론을 접할 때 이 정도 개념은 가지고 접해야 네. 아무 생각 없는 소비자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 구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을 막 밝히고 싶다가요. 여러분 절대로 진실을 향해 막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 진실을 막 밝히고 싶다가요. 어느 순간 한 발 빼야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밝히고 싶어하지? 내 주변 사람들 혹은 내가. 그리고 의도적으로라도 가끔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미디어가 왜 맨날 이 기사를 타진하지? 아니면 어릴 적에 한 3, 40년 전을 되돌아봤더니 나는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서 지는 게 너무 싫던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닌지 예. 그래서 한번 시작했으니까 절대 바꿀 수 없어 뭐 이러고 있는 건지. 근거는 생각보다 예. 그리고 놀라운 다른 곳에 있을 겁니다. 학술적으로도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그 사실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 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반증을 해보는 거죠. 네. 반증을 해서 반증이 너무 잘 되면 그냥 끝내야 돼요. 이건 사실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반증을 해보니까 반증에도 허점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시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쪽을 다 해봐야 돼요, 항상. 이 내용을 저와 이용은 열심히 듣다 말고 이렇게 한 발짝 물러서 보는 거죠. 대체 물뚱님은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장광설을 터시는가? 다 했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야 본론을 이제 시작입니다. 잠시 몸보신 광고를 듣고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몸보신 광고가 뭐가 더워서 못하겠다. XSFM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50%밖에 높지 않다. 그러니까 1.5배 정도밖에 안 된다. 네.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삼성전자 공장 직원이면 신체 검사 다 거쳐서 들어온 건강한 젊은 사람들이잖아. 그 집단에서 백혈병 발생 빈도는 10분의 1 이하로 낮아야 정상이지.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면서도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통계가 악용되는 경우를 가르쳐야 돼. 아무리 악용 못하게 열심히 만들어도 그 인식하는 순간 그냥 악용이 되지. 저도 그런 거 배웠어요. 20세기 후반에 들어 18세기에 비해서 강력 성범죄가 뭐 수만 배 증가했다. 이건 안타깝지만 개소리인 게 완전 뻥이지. 그전에는 잘 안 잡았다는 게 명확하잖아요. 그거는 성범죄를 체크를 안 하던 시대하고. 네. 그냥 하원 의원이 그냥 자기 센 척하고 싶어가지고 막 갖다 댄 수치 아니에요? 아니, 저런 것도 많죠. 조선시대에 비해서 암 발생률이 2000배 증가했다. 어떻게 알아? 조선시대는 암이라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어떻게. 그니까요. 네. 그거 알았죠. 뭐요? 어이 허준이 알았잖아요. 반위. 반위가 위험이잖아요. 그래서 허준이 엑셀로 전 백성의 암 발병률을 다 정리해 놓은 것과 비교했더니 암 발생. 허준이 그 한양 암학회에서 그렇죠. 네. 수많은 의사들을 모아놓고 락슈미님이 이걸 보고서 그때도 암이 정말 많았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돌아왔습니다. 예. 잠깐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관용적으로 많이 쓰는 말 중에 모두 알다시피 이런 말 있잖아요. 예. 그 모두 알다시피는 전형적인 논문 용어 아니에요? 논문책? 모두가 알다시피. 예. 논문에서 모두가 알다시피를 쓰면 예. 여기서는 근거 자료를 찾기가 귀찮다. 그죠? 찾을 생각이 없다. 뭐 이런 뜻이고. 음모론에서 이 얘기는 나는 이걸 입증할 생각이 없으니 너네는 믿어라 이런 뜻이죠.
당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사실 전혀 당연하지 않은데. 비교적 어디다 갖다 붙여도 저 비겁한 말 중에 하나죠. 주지의 사실이다. 난 주지 아니야. 지금부터 네가 알려줘. 주지의 사실은 스님들이 아는 사실인가? 주지 스님이 알고 보면 이거 이게 주지의 사실. 조개 좀 고렇게. 네. 오늘의 본론 주제입니다. 이제 음모론이란 무엇인가 개론 과정을 거쳤으니 진짜 음모론을 펼쳐봐야죠. 강론으로 가봅시다. 이제껏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척을 했고요. 네. 주제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 조직입니다. 어우, 나이가 빠져. 아니야, 이거 핫하잖아, 트렌디하고. 요즘 우리가 언제부터 핫하고 트렌디한 거 했다고? 네. 핫하고 트렌디하고 해묵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의원이 만만회를 언급한 게 가장 널리 퍼졌을 거예요. 누구요? 박지원 의원이. 네. 만만회. 이게 무슨 회 그러니까 뭔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 3명 이름이죠. 엊그제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청와대 비선 조직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른바 만만회라는 건데요. 만만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역대 정권의 비선 조직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선 조직이 국정을 농간할 때 김영삼 정부처럼 실패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청와대 만만회 4인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언론에서 심지어 새누리당 고문께서도 그러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김기춘 비서실장의 해명과 그 폐단을 고쳐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의미에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비선 조직이 만만회가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만만회 구체적으로 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에 제가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혀졌고요. 이재만 총무수석 비서관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그리고 예전 비서실장 정윤회 만만회입니다. 만만회. 예. 이거 언급하면서 본물 터진 듯이 모든 언론에서 비선 조직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지의 사실이 아닌 많은 분들을 위하여 사람들은 혹은 음모론에 의하면 모로보나 퍼펫이다. 쇼만을 위한 인형이다. 라는 음모론이 돌고 있는 이준석 씨. 또 시간만 나면 까고 있는 김기춘. 그것도 있죠. 그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이 되어 있는 7인회. 7인회 얘기는 그래도 가끔 나왔었어요. 네. 만만회는 요번에 나온 거지만 7인회 얘기는 정권 초기부터 슬슬슬 몇 번 나왔죠. 우리도 사실 얘기 살짝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7인회의 명단은 김기춘, 강창희, 김용갑, 김용환, 안병훈, 최병렬, 현경대 이런 할아버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할아버지들. 심각한 할아버지들입니다. 시리어스 할아버지. 저 나이 때까지 활동하시는 거 보니 신선이 틀림없다. 그렇습니다. 신선들. 요즘에는 그 결혼 좀 빨리 하면은 한 50대 되면 손잡아요. 할아버지 된다고. 근데 누가 50대, 60대 보고 할아버지라고 그래 요즘에. 그죠. 미국처럼 빨리 결혼하는 나라 분위기에서는 이제 고조 할아버지가 되었을. 이분들은 진짜 심각한 진짜 할아버지들이에요. 뭐 78세 막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걸어 다니시는 게 신기할 정도로. 에이 그 나이면 그 정도는 아니다. 예전엔 그랬어요. 하지만 요즘은 지방선거에 많이 출마한다. 요즘 80 넘긴 분들이 농사 얼마나 잘 짓는데요. 하긴.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비선 조직 얘기를 막 읊기 시작하는 것은 언론의 속성상 이 사람들이 비선 조직을 많이 캐놨어요. 많이 취재를 해놨고 근데 아무도 먼저 얘기하지 않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 조직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주변 분들한테 가끔 얘기도 했었고 근데 공식적으로는 말을 거의 못했어요. 커피 한 잔 입에 대면 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 얘기의 기원을 찾기 위해선 2002년 대선 직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네요. 노인네들인데. 뭐, 11.6 사태 여기부터 갈까 했다가. 2002년도. 그때만 해도 박근혜 현직 대통령이 당시에 의원이었죠. 국회의원. 물은 셀프 시대 한나라당. 뭐 그런 거죠. 그때 한나라당 당대표, 총재이자 야당 대권 후보이자 핵심은 다 이회창 전 후보가 갖고 있었으니까. 그때 별로 비중이 크지도 않았던 그 박근혜. 그렇지만 모든 국민이 이름은 다 알고 있는 인지도는 막강한 박근혜
정치인이 그렇죠. 있었죠. 이를테면 이 미국의 시사 주간지 이런 데에서 사람의 이름을 몇 퍼센트나 국민들이 알고 있느냐 이런 거 조사하면 그렇죠. 매우 오랜 기간 동안 1위는 헐크 호건이랍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버락 오바마를 모르는 어떤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헐크 호건을 안다는 거죠. 인지도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인들 중에 상당수는 버락 오바마가 아랍 사람인 걸로 생각할 것 같은데요. 텍사스에서는 아직도 버락 오바마가 뭐 미국 태생이 아니다. 예,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음모론이죠. 미국의 정치적 음모론. 하여간 대한민국의 헐크 호건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랬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벗어나서 별도의 정당을 꾸렸던 딴 살림을 차렸던 적이 있습니다. WWF. 친박연대 아니죠. 그게 박근혜 의원이 한나라당을 떠나서 다른 당을 꾸렸다. 다른 살림을 꾸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100% 친박연대를 생각합니다. 네. 친박연대는 2007년도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2002년도엔 다른 일이 없고 네. 그 말 나온 김에 2002년도에 만든 친박연대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원래 친박연대의 원래 이름은 참주인연합이었어요. 지방선거 데이터 센트럴에나 나올 법한 당명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당을 만든 사람도 예전에 정근모 씨라고 과학기술처에 장관을 했던 분이 있는데 네. 그분이 2002년 대선 때 대선 출마하려고 대선 출마용으로 급조한 정당이었어요. 참주인연합. 장관쯤 되니까 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의원은 없고. 근데 그 정당이 그대로 살아남아 있다가 뭐 대선 실패했죠. 뭐 제대로 뭐 하지도 못하고. 그렇겠죠. 예. 예. 흐지부지 갔는데 2008년 3월 그러니까 대선 끝나고 다음해 3월에 네. 참주인연합이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네. 미래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과 그의 친구들이 네. 흔히 말하는 친이계가 네. 그 다음 총선 공천 과정에서 친박계를 학살을 하죠. 공천을 아무도 안 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문제로 학살이란 단어 잘 안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쫓겨난 친박계 의원들이 대거 미래한국당으로 모여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총선용 정당으로 쓰려고 장을 새로 만들려니까 시간이 급박하니까 저 주인 떠나고 그냥 빈집 껍데기만 남아있는 정당을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그 당을 먹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미래한국당이라면 사람들이 뭔지 모르잖아. 이거 진짜 무슨 한나라당 뭐 그런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 다뤘던 그런 당으로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화끈하게 이름을 바꾸죠. 네. 친박연대라고 바꿉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친박연대라는 이름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게 당시 한나라당이었어요. 맞습니다. 정부 여당이 네. 야 어떻게 정당 이름을 갖다가 특정한 정치인 이름을 쓸 수 있냐. 그랬는데 중앙선관위에서 그게 됐는데 그러고 허가를 해줬어요. 무슨 싸이 영상, 예. 최동원상, 그 뭐 아놀드 클래식. 그렇게 친박연대라는 당이 급조해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다시 또 당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는 다들 아실 거예요. 주지의 사실일 거라고 믿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가까운 얘기죠. 제가 이거를 그냥 대충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정확하게 뒤집었다는 증거를 삼기 위해서 당시 친박연대가 총선 과정에서 네. 지지율 13% 얻었고요. 정당 지지율. 네. 그다음에 의석수를 14석을 얻었습니다. 네. 굉장한 성과. 그 제3당이 됐어요. 네. 그렇죠. 예. 90년대 이후에 예. 충청도당이 아니고서 예. 가장 높은 득표를 기록한 그렇죠. 정당입니다. 기록적인 정당이죠.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막 그 친박연대 뭐 그 공천 헌금 사건 막 터지고. 네. 그 막 서청원 같은 사람 뭐 잡혀 들어가고. 네. 서청원이 옥중에서 뭐 합당 서신을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당이 되면서 흡수되어 버렸죠. 사실 그때 그 친박연대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의 인지도와 그 어떤 한 특정 지역에서의 지지율 이거를 실제 숫자로 보여준 케이스라는 거죠. 여당 프리미엄 없이 그만큼 성과를 올렸으니까. 헐크 호근해. 예. 근데 이 친박연대에 관해서는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음모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언제 아실 거예요? 오늘 마사오식 화법을. 친박연대 네. 얘기 말고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친박연대 만들기 5년 전에 네. 나가서 딴 살림 차렸던 네. 그 정당 얘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래연합. 예, 미래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2002년 4월 22일 박근혜 당시 의원이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미래연합이라는 정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총선이 아니고 제3회 지방선거에 참여해서 네. 광역의원의 2석을 당선을 시켜요. 네. 그때만 해도 세력이 상당히 미약했던 거죠. 네. 그리고 2002년 11월 대선 직전에 다시 한나라당으로 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일종의 무력 시위 같은 거 한 거죠. 나 지분이 있다. 나 위력 있다. 이거 보여주려고 그랬던 거죠. 네. 그냥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걸로 생각하고 많은 게 아주 굉장히 심각한 주목을 받지도 못했고 사라진 정당이기 때문에 네. 기록도 많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예. 한 정당에 있던 국회의원, 개인 국회의원이 나가서 짧은 시간 내에 전국 규모의 정당을 창당하려면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집니다. 그렇죠. 돈도 많이 필요하고. 아무리 금방 잊혀질 정당이라고 해도 그렇죠. 그 정도 뭔가를 할 절차가 정도면, 있고 예. 예. 몇 개 지역 이상의 그 지역당이 있어야 되고 네. 뭐 지구당이죠. 지구당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네. 전국 정당을 하나 만든다는 것은 작은 작업이 아니에요. 그럼 과연 이 작업을 누가 했는가? 누가 했느냐? 예. 의원 한 명당 7명에서 9명 주는 그 보좌관들이 할 수는 없는 덩어리거든요. 일의 양이. 네. 왜 박근혜 대통령 의원 시절에 그렇게 그 의원으로서의 한 일이 적은지 알겠네요. 미리미리 당 만들 준비를 하느라 네. 보좌관들이 이런 거 하느라 법안 제출 같은 거 엄두도 못 내고. 네. 그때 미래연합 창당 과정에서 미래연합 창당이 된 다음에 그때 이제 당 대표가 아니고 당 총재라고 불렀거든요. 당 총재는 당연히 박근혜 의원이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당 총재 비서실이 있을 거고 당 총재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예. 그 당 총재 비서실장이 그 만만회에 나오는 바로 그 정윤회 씨입니다. 그때 창당 과정을 주도한 사람이 정윤회고. 근데 첫 번째 이름. 예. 정윤회가 혼자서 그 작업을 못 해요. 공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그 일을 했느냐. 여기에서 그 박근혜가 보유한 유명한 재단이 몇 개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인 한국문화재단이라는 재단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미래연합 창당 과정을 맡은 사람들이 다 한국문화재단 관련자들이었고 네. 그 사람들이 한국문화재단 사무실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서 뭐 창당 선언문도 다 거기서 작성을 하고 네. 절차를 그러니까 디테일한 실무 절차를 그 사람들이 담당을 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영남대나 뭐 정수장학회 이 정도만 아시았다면 예, 그렇죠. 못 듣던 이름들이 오늘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문화재단에 대해서 미래연합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그 한국문화재단이라는 재단을 박근혜가 가지고 있고 네. 거기 사람들이 창당 작업을 도왔다. 저 사람들은 수족 같은 사람들인가 보다. 박근혜의 비서들인가 보다. 뭐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뭐 겉보기엔 그렇죠. 보통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때 이제 미래연합 창당을 맡은 전담 팀을 갖다 언론에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네. 그 한국문화재단 사무실이 신사동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신사동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부를 이름이 없잖아요. 네. 그 신사동 팀을 이끌던 게 정윤회 당 총재 비서실장이었고 신사동 팀에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은 다 한국문화재단 관련자들이었는데 한국문화재단이라는 게 사무실도 유경재단하고 같은 빌딩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박근혜의 신복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세월이 흘러왔는데 네. 결정적으로 한국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다시 접하게 된 게 네. 그 MBC하고 정수장학회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때 또 보게 됐어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MBC하고 정수장학회 문제는 그 박근혜의 재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네. 그 정수장학회에서 MBC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네. 그 지분을 뭐 30%인가 보유하고 있었죠. 그 지분을 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팔아서 사실상 대선 자금을 쓰던가 뭘 하려고 그랬던 거죠. 예. 근데 그 과정에서 MBC 그 이진숙 본부장하고 네.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하고 그 얘 대담을 하는 내용이 핸드폰 사용법을 잘 몰라서 네. 한겨레 기자와 통화를 하다가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그 회의를 하는 바람에 노출증. 갑자기 한겨레 기자한테 녹음이 통째로 돼가지고 안보 노출증. 뭐 그런 코믹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통신보안 몰라요? 통신보안 이 사람들은. 그때 그 얘기를 제가 기사로 작성하기 위해서 쓰다가 박근혜가 소유한 재단이 과연 몇 개나 있냐 따져봤죠. 이제 유명한 게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영남학원,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 병원 이런 걸 갖고 있는 굉장히 거대한 재단이죠. 네. 예. 이런 재단들은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한국문화재단이라는 이름을 여기서 또 만나게 된 거예요. 한국문화재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게 그 최초로 1979년에 그 삼양라면 만드는 그 삼양의 전중윤 회장이 만든 명덕문화재단이 그 전신입니다. 에이? 명덕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네. 당시 그렇죠. 돈 많이 버는 그룹 회장들이 네. 보통 노후 설계를 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죠. 그렇죠. 예. 당시에 약 한 11억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자기 노후를 보장할 재단을 만들었는데 그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죠. 네. 근데 전중윤 회장은 박정희 대통령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있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라면을 만든 게 전중현 회장이죠. 삼형사. 아직도 뭐 미담처럼 이야기하지요. 예. 그때 이제 박정희 당시 5.16 혁명정부였어요. 아직 정상정부 되기 전에. 네. 그때 뭐 원조 자금 들어온 걸 어떻게 5만 달러를 돌려서 뭐 기계를 수입할 수 있게 해주고 해서 라면 생산이 돌아가서 블라블라 뭐 이렇게 됩니다. 네. 전중현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평생의 은인으로 생각하는데 네. 오늘의 자신을 잊게 해준 자신의 평생의 은인이 네. 악당의 총탄에 목숨을 잃고 네. 그 딸이 졸지에 고아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80년 여름에 명덕문화재단에 그 등재되어 있던 이사를 몽땅 사퇴를 시킵니다. 퇴직을 시켜버립니다. 자른 거죠, 그냥. 그리고 재단을 통째로 박근혜한테 줍니다. 네. 이야, 눈물 난다, 진짜. 근데. 빵 사먹을 돈도 없을 텐데. 네, 밥도 그 소녀과장 돼가지고. 여기 얼마 안 된 약소 하나마 재단이라도 하나. 이게 궁색 하나마 재단이나 하나 줄 테니 밥이라도 해 드시길. 한국문화재단이 주로 장학사업을 하는데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을 선발해서. 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대구 경북 사람이에요.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왜냐? 그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의원이었고 지역구가 대구 달성이었잖아요. 네. 그 동네 애들한테 장학금을 집중적으로 줍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적도 있어요. 네. 그러나 별다른 조사 없이 넘어갑니다. 아, 조사 없이요? 예. 그 선관위가 직접 뭘 조사를 의뢰한다거나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네. 선관위가 이것을 음모라며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의 사조직 역할을 한 거예요. 네. 거기 돈으로 장학금도 뿌리고 또 박근혜가 나 한나라당에 잠시 나가겠어. 다른 거 하나 딴 살림 차리겠어. 그러니까 와서 다 해주고 거기 있는 멤버들이.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서 박근혜가 원하는 일을 빠리빠리하게 잘해주는 사람들이 하나의 팀을 꾸렸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그 팀을 총괄 지휘한 사람은 바로 정윤회 씨죠. 그한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정도 시간 활용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네. 그때 대통령의 딸이었던 그 영애 박근혜 양과 문제를 일으켰던 최태민 목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예. 최태민 목사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루머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음모론을 할 생각은 없고요. 네. 정윤회 씨는 최태민 목사의 사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관계가 보통 오래된 관계가 아닌 거죠. 그때 그러니까 그 MBC하고 정수장학회 사건을 뒤지면서 한국문화재단을 막 조사를 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또 발견을 합니다. 네. 한국문화재단이 그때 MBC 정수장학회가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그 당시 이미 재단 자체가 해체됐었어요. 네? 2012년 여름에 해체가 됩니다. 아, 진짜요? 대선을 한 6개월 앞두고. 이때 해체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동생 박지만 씨의 부인이 서향희 변호사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 예. 이 서향희 변호사가 하던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PSNP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금 한 30억 되는 회사인데 예. 이 회사도 비슷한 때에 해산을 해요. 네. 회사를 문을 닫아버려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PSNP는 박지만 씨의 비서 조직이죠. 가족 기업이고 예. 한국문화재단은 박근혜 씨의 비서 조직입니다. 네. 뭐 일 다 처리해주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해온 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는 과정에 나중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 네. 라고 생각해서 자료를 다 없애버린 거죠. 문서를 세단하듯 예. 조직을 없앴다. 재단 같은 경우에는 재단 해산을 결의하고 이사회에서 네. 재단을 해체해버리면은 거기에 있던 문서라든가 이런 걸 보관할 의무도 없어요. 네.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장학금을 얼마나 줬는지 이런 기록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지금. 네. 저쪽 입장에선 발전적 해체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딱 그 해체했다는 걸 보고 저는 사실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어디 갔지? 뿅. 이 한국문화재단 관련자들이 네. 미래연합이라는 당을 만드는 작업도 도와주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당시 의원이 총선에 출마할 때마다 선거 캠프 역할을 다 해주고 박근혜가 하라는 건 모든 걸 다 해주고 또 그리고 유경재단, 정수장학회, 영남재단 뭐 이런 걸 다 관리해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고 이런 핵심적인 중추 역할을 다 했는데 지난 지선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만은 예. 그러면 어떻게든 어느 무대를 통해서든 인디비주얼들이 여기저기서 기어 나옵니다. 나오죠. 뭐 무슨 참 무슨 애옥의 삶이었지. 이제 농사나 지어볼까. 이런 건 진짜 삼국지에나 나오는 거고. 그러면서 저 도포 입고 태백산 기술고 들어가고. 예. 그런 거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언론이 잡아냅니다. 지금 고향에서 뽕나무 800그루를 키우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내려갔으면 더 확인이 됐죠. 네. 그 사람들 다 은퇴해서 여기 이러고 있네. 밝혀지는데 사라져버려요. 정말 이상한 건 안 예. 나온다는 겁니다. 아예. 씻은 듯이 없어져 버려요. 사망해도 나와요.
근데 안 나와요. 실제로 그 중에 사망한 사람이 있어요. 예. 나왔어요. 사망한 사람. 사망해서 나와요. 사망한 사람 나와. 안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선 6개월 전에 그 재단이 해체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공적인 활동 영역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췄다가 다시 이름이 나오는 게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뒤에 인수위 조직할 때 등장을 합니다. 그 말 많았던 인수위. 예. 인수위 구성을 굉장히 거국적으로 잘 구성을 했습니다. 박근혜가 거느리고 있는 조직들 중에서 간판으로 쓸만한 사람들이 많은 조직도 있어요. 무슨 미래연구소 뭐 이런 겁니다. 네. 거긴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무 안 해요. 실무할 줄도 모르고. 네. 그 사람들은 그냥 무슨 명단에 쫙 써놓기 좋은 이름들이거든요. 인수위의 구성은 다 그런 식으로 명단이 작성이 되는데. 명단용 이름들이 꽤 있습니다. 예. 이름용 이름. 근데 실제로 몇몇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 몇몇 신문 기자들은 여기에 주목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냥 개인정보 털린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네네네. 이게 4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춘상,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사람들입니다. 그냥 나열하기 좀 아쉽네요. 예. 근데 너무 강조하고 싶은. 나열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미치겠어요. 환장하는 거예요. 이 이름만 있는 닌자들. 네. 근데 심지어 이 이춘상 씨는 18대 대선 당시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네. 그 사망 기사도 막 나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인데 이 셋은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숨어서 그 한국문화재단 관련 그 사무실에서 어둠 속에 숨어서 본인은 불은 밝게 켜놓고 일을 했겠죠. 데이워커, 블레이드. 빚이 잘 들 거예요. 빚은 뭐 비싼 사무실. 그럼요. 돈 많은데 뭐. 이 사람들이 실제로 공직 계통의 이름을 드러낸 게 인수위 때가 처음이고 이 세 사람은 그대로 청와대 인선으로 다 들어갑니다. 네. 다 들어가서 지금도 공직에 이름을 두고 있어요. 어떤 직책을 갖고 있냐면 이재만 씨는 총무수석 비서관입니다. 총무수석 비서관. 예. 그리고 안봉근, 정호성 이 두 사람은 제2부속실 부속 비서관 뭐 이러는데 그 청와대 부속실 근무하는 거거든요. 부속실이라는 건 진짜 그 청와대 중에서도 비서실 중에서도 비서입니다. 밀착 비서, 수행 비서. 비서 중에 비서라는 거는 비서의 비서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저는 무슨 탕비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탕비실장. 더 신기한 것은 그러니까 이 이춘상, 이재만, 안봉근, 정호상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할 때 이 사람들을 다 컨트롤하던 사람이 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윤회는 인수위도 이름이 안 나오고 청와대 인선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도 저희도 그렇고 다른 모든 언론들이 그렇고 이름은 나옵니다. 이름만 나와요. 근데요. 어디 사는지도 뭐 잘 몰라요. 얼마나 붙일 게 없으면 그냥 다 C예요. C. 정윤회 C예요. 직책이 있어야 뭘 하지. 네. 아직 코딩이 안 된 거예요. 그냥 C예요. 그냥 C예요. 심지어 그 2012년 대선 과정을 통틀어서 캠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는 캠프의 모든 의사결정은 정윤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캠프에도 정윤회가 안 보여요. 찰리스 엔젤스. 이거 뭐야? 미녀 삼총사. 인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위가 그 많은 일들을 다 처리하고 그러는데 분명히 누가 무슨 일하고 누가 무슨 일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결정은 정윤회가 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어떤 자리에도 정윤회 명찰은 없습니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나니까 이게 TV 카메라에 김기춘이 비치죠. 비서실장이 비치죠.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아무 결정권이 없어서 저렇게 표정이 안 좋은가 보다. 그럴 수 있어요. 심지어 필기도 안 하잖아. 그 사람. 모든 국무위원 중에 필기 안 하는 유일한 사람이 김기춘입니다. 그냥 혼나기 방패용이구나, 저 아저씨는. 혼나기 총알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2000년, 2001년, 2002년 이때부터 박근혜의 모든 정치적 행보에 관여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도운 참모 스태프들입니다. 그중에 리더는 정윤회고 그 밑에 몇 명 있는지는 몰라요. 그중에 공적인 자리에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이 셋인데 한 명은 죽고 셋인데 이 셋도 아직도 인적사항 같은 게 거의 밝혀진 게 없습니다. 따라서 물뚱님은 그런 음모를 제기하시는 중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저는 여태까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모론은 항상 소소한 근거들이 있어야 된다. 네. 아직 맥락은 얘기도 안 했어요. 잘. 그 소소한 근거들을 나열하는 중입니다. 네. 아까 얘기 나온 그것은 알기 싫다 에피소드 50회에서 이런 내용을 한 적이 있죠. 청와대 의사결정 구조가 이해할 수 없게 돌아간다. 그 청와대는 안 알려준다. 예, 안 알려줌. 이제는 이해하셨나? 정상적인 공조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무회의죠. 국무회의의 의사결정권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죠.
그렇죠. 국무회의 석상에서 회의를 하지 않으니까 항상 지시와 하달만 있는 거죠. 순수하고 순진한 용산의 진영 의원은 그러니까 내가 장관이 됐으니 혹시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내가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런 순진한 생각을 하다가 사단장 주재회의에서 자기 의견을 내는 중대장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다가 근데 자기는 별 달았는데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책상에 보니까 자기가 반대했던 안이 보건복지부 안으로 결정돼서 도장이 찍혀서 올라와 있고 혹은 막 나 잘 때 누가 내 손을 들어가지고 사인했고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나는 사인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 사인이 돼 있고 이런 거. 아 장관 자리에 전결 도장 찍혀 있고 이런 과정을 다 본 상태에서 제가 보는 관점이 당시 우리가 또 다른 에피소드에 다뤘던 이웃집 정무수석 이정현 씨. 참고로 이정현 씨는 다음 주에도 등장하십니다. 네,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 박근혜 정권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정현이 복심 아니냐 특별한 관계 아니냐 라고 주목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정현 씨 뭐합니까? 청와대 나왔잖아요. 복심은커녕 등심도 안 된다. 그리고 당선될 가능성도 별로 없는 데 가서 또 도전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꾸준 출마자의 길로 가고 계시죠. 그렇죠. 그 이정현 씨한테는 실제로 실권이 주어진 적이 없다. 그 사람을 통해서 결정되는 건 없다라는 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보편적인 인식입니다. 이 얘기는 제가 직접 확인을 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물론 직접 확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확인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의 어떤 이들의 보편적인 인식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걸 따라서 근거가 아니에요. 이건. 우린 뭘 말해도 이건 근거가 없어요. 음모론이에요. 계속. 그렇다면 이정현 말고 김기춘인가? 다들 김기춘이 기춘 대원군 그렇죠. 막 이런 얘기하고 만기 출남 이런 얘기하면서 야, 저 나이든 비서실장이 역시 짬밥을 발휘하면서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는 기춘의 손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냐? 박근혜는 고종 아니냐? 그랬는데 기춘 대원군은 사실 7인회 수장이에요. 7인회가 힘이 없대요. 그렇답니다. 일곱 난장이들입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 고참 하나가 밥셉 아시죠? 이종격 투기 선수 K1에 밥셉을 보면서 쟤는 이상해. 쟤는 짱의 표정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밥셉이 싸우러 나오는 걸 보면 되게 덩치 큰 찐따 같은 표정이래요. 순박한 표정을 짓고 나와서. 많이 맞는 사람의 표정이다. 덩치는 큰데 많이 맞는 애의 표정이지 진짜 짱이라서 애들을 이렇게 호령하고 다니는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어땠는지 모르죠. 그건 저 인상 음모론인가요? 되게 그 이종격 투기를 본 적 없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멘트. 근데 김기춘 씨를 보면 비슷한 느낌. 저건 짱의 얼굴이 아니야. 내가 설마 그 얘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을 했더니 아니 이용 말이면 제가 원래 그 팥으로 빙수를 만든다 해도 믿지 않지만 저도 왜냐면 이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요즘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얼굴만 보면 되게 실권 없음 이마에 써 있어요. 좀 애잔한 느낌이 그런 들죠. 느낌이에요. 느낌은 들죠. 실권 없음이라기보다는 어쩌라고 해요. 어쩌라고. 나보고 어쩌라고. 이게 더 맞다. 나만 불쌍함. 근데 재밌는 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김기춘 비서실장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노트 필기를 안 해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읽어주는 내용들, 필기해야 되는 내용을 미리 봤겠죠. 사실 촬영 사진은 이렇게 좀 좋은 걸로 뽑아주는 걸 수도 있는데요. 나머지 시간에는 아마 액션 퍼즐 패밀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회의석상에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떤 의제가 나왔고 누가 어떤 의견을 냈고 이런 게 기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필기를 하지 않은 걸로 보아 이런 추측 기사 있죠. 누가 대통령이 말할 때 코를 파며 불손한 표정을 지고 이거 공산국가들 그렇죠. 아무 자료 없는 공산국가 정치 상황 파악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날카롭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그 다음 주에 인민재판을 받고 있는데 눈에 멍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추천당했다. 그런데 이게 결정적으로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별로 실권이 없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는 그 7인회 소속 되신 그 할아버님들께서 우리가 안 했어라고 자꾸 그러잖아요. 우리 통문도 돌려봤는데 우리 중에 누구도 추천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하고. 그 신문에 막 보도가 되고. 그다음에 더 결정적으로 아이고야 불쌍하다라는 느낌이 든 게 최근 한겨레 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이 박근혜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 제2 부속 비서관들 셋 중에 안봉근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이 사람들한테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 비서실장이. 왕이 두 판이나 더 있어. 뭐야 이거 도대체. 그게
제가 하는 음모론이 아니고 한겨레 기사로 떴어요. 뭐 한겨레도 음모론 기사를 낸 거죠. 아 물론 뭐 예. 절차상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비서실장도. 그러니까 이용 말한 거하고서도 어느 정도 통할 텐데 이런 얘기밖에 보도할 것이 없는 정부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지금 거대한 메이저 일간지의 엘리트 인력들이 정치부 기자로 다 청와대에 들락날락해도 내놓을 수 있는 기사의 수준은 일요신문급이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필기를 안 했다. 우리가 지난 정부부터 괜히 일요신문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뭐 내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장성택 숙청을 그 유추해내는 거하고 뭐가 달라? 장성택이 사진에서 지워졌다. 뭐 어쩌라는 거야? 사진이 잘못 나왔나 보지. 뭐. 다른 곳을 보며 박수를 쳤다. 실제로 이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는 조금씩 나오는데 그 정호성 비서관은 박근혜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서를 취합하고 네. 일정과 메시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바쁘겠죠. 그러니까 보고할 거 있으면 정호성 비서관 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 주고. 대통령의 구글이네요. 예. 네. 눈과 귀인 셈이죠. 네. 그리고 안봉근 비서관은 아예 박근혜 대통령 핸드백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랍니다. 캐리어. 아침에 출근을 청와대 그 집무실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저로 박근혜 대통령 숙소로 가서 거기서 모시고 올 때 핸드폰을 들고 따라와서 집무실로 모셔드리고 뭐 이런 그 사극에서 내시들이 하는 거. 내시가 이거 그분이 기분 나빠하시려나? 그럼요, 안 좋죠. 상궁들이 하는 거. 그게 더 기분 나쁘겠다. 그런가? 뭐지? 예, 고민하지 마. 예. 내관. 네. 내관이 내신가? 네. 이재만은 총무비서관인데 이재만 총무비서관 산하에 인원이 70명이 넘는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모든 살림을 다 관장하는 직책이에요, 원래 그 자리가. 네. 거기다가 그 청와대 모든 일을 관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최동욱 검찰총장 혼외자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이재만 총무수석 비서관의 통화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동욱 혼외자식 그 개인정보를 빼오라고 지시한 게 있나. 그걸 확인하겠다. 살짝. 이재만이 그 최상층 명령권자다. 라고 해서 그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후속 기사가 없어요. 그때 한번 실수로 검찰이 힌트를 흘렸어요. 이름을 말한 거지. 말해서는 안 되는 이름을. 감히 말했어요. 볼드모트를. 네. 감히 어찌 그분의 성함을, 조남을. 이 소 자국 좀 봐. 디아블로가 지나갔나 봐. 말을 하면 찾아온단 말이야. 큰일 나죠. 네. 프레디랑 비슷한. 자면 안 돼. 존나 자면 안 돼. 이제 이 모든 정황을 조합해보면 말한 대로 이 세 사람하고 청와대 밖에서 어딘지 모를 곳에 계시는 정윤회 씨하고 정윤 씨가 팀장이고 이 세 사람은 연락책이고 뭐 이렇게 해서 비선 조직이 구성되고 이 비선 조직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국무위원들 각 총리 장관 각부 장관들은 그 비선 조직에서 결정되는 사항을 따르기만 한다. 시행만 한다. 이것이 저희의 상상도. 이게 저희의 상상도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이 얘기하고 있는 상상도입니다. 네. 우리나라 언론이 그리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유토피아. 조감도. 상상 속에 있다는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저럴 것이다. 그렇죠. 네. 현재까지 우리 사회에 슬금슬금 퍼지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설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봐야 돼요.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는 중이에요, 지금. 이러면 정부 조직도가 왜 필요해? 필요하죠. 국무위원 밑에 각 부처, 총리 산하 밑에 장관들, 이 사람들은 시행 조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정하면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령 받고 시행하는, 돈 넣으면 뭐가 나오는. 밴딩 머신. 밴딩 머신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진 얼개도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리가 없잖아요. 예, 알 수도 없죠. 사실 나는. 지금 뭐 하나라도 정상적인 얘기를 했나요, 지금? 아니, 정윤회 씨가 나와가지고, 이건 안 돼요. 이거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었어. 7인회가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가지고 그래. 사실 확인을 해줘야. 근데 진짜 좀 정윤회 씨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좀 해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섭외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의외로 재밌고 유쾌한 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윤회 씨가 직접 나와서 해주면은 그러면 또 이용 또 바보같이 또 반하고 또 한 번에. 정윤회 최고야. 인품을 반하고 막 따지러 갔다가
비선으로서는 최고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비선 전문가. 역시 비선이라면 저분에게 맡겨야지 이렇게. 제가 신정연대 만들고 이 맥락, 이 흐름의 가장 큰 문제는 밖에 계시는 정인회 팀장님과 비서실장님과 네. 청와대 안에 있는 3명의 그 비서관들과 네. 이 사람들이 다 해결하기에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국무위원들이 해야 할 결정들, 네. 장관이 내려야 할 결정들, 총리가 내려야 할 결정들. 네. 보통 장관들은 자기 부서의 일은 자기가 다 해결을 합니다. 해결하고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거나 이견이 있을 때 토론을 하죠. 그렇습니다. 그럼 총리가 그 이견을 조절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걸 다 자기들끼리 정리를 한 다음에 대통령한테는 보고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려 그렇죠. 했습니다. 예. 별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괜찮네요. 이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사인해주고. 예. 그렇게만 해도 대통령의 책상에는 어마어마한 서류 더미가 쌓이기 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맞춰가지고 일을 하다가 국회에서 가끔 부르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국회의원들이 싸가지 없이 막 따지면 그때 불려나가가지고 욕을 먹은 장관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만에 하나 책임을 통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책임자일 경우에는 자기가 결정한 일이니까. 자기가 책임자일 경우에는 그렇고요. 말이 통하기 시작하죠. 지금은 그걸 이렇게만 보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억울한 마음도 그렇죠. 생기고 설명도 할 게 있고. 예. 내가 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건데 근데 지금 억울한 건 그게 아니죠. 지금은 저기 있는 찰리하고 찰리스 엔젤들이 다 하는 건데 어떻게 결정이 났는지도 모르는데 국회의원들 막 물어보고 있고. 천재지변 같은 정책이었는데. 아니죠. 난 안 봤는데. 심지어 난 그 내용도 잘 모르는데. 이런 걸 했어? 그러니까 장관들한테는 천재지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게.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거죠. 네. 벼락처럼 다가온 정책. 그럼 그 한민구 국방장관 후보자도 되게 억울하겠네요. 지금 들어갈 사람들은 다 억울할 사람들. 나 들어가서 일도 안 할 건데 신상만 다 까이고. 그러니까 안대희 같은 후보는 잽싸게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안 칠 사람이 없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런 걸 보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거기를. 국무위원들이 일을 안 하고 총리가 일을 안 하잖아요. 네. 그 모든 결정들이 다 이 비선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정상적으로 국무위원회가 잘 돌아가고 의사결정할 게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더라도 청와대 비서관들은 바빠서 일에 치여 죽습니다. 하루 20시간 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찰리스 엔젤 셋하고 그 팀장으로 계시다는 그분하고 이렇게 넷이서 이 쿼드코어급 가지고는 처리를 못합니다. 감당을 못할 업무량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게 순행 쿨러 안 달면은 중간에 컴퓨터 끄지 않을 거거든요. 계속 팽팽 돌려도 국사 다 처리 못한다. 결정을 못 내린다. 국민의 입장에선 이게 제일 큰 손해입니다. 그렇죠. 물론 제일 중요한 문장이 빠졌죠. 만약에 이렇다면.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이 음모론의 정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음모론의 정수가 아니라 그 조선일보식 정식 기사 만들기 기법입니다. 라면 기법. 오늘 나쁜 건 다 하네요. 우리도 가끔 이런 거 한 번씩 해야지. 맞아. 하니까 재밌네. 처음이다, 처음. 봐주세요. 이게 진짜 조선 라면이잖아요. 네, 조선의 그 라면 기법. 조선 라면. 조선 라면. 되게 유명한데? 신스 1900면. 그래가지고 오리지널 조선 라면. 신스 일제시대 이러면서. 이게 단순히 웃어넘길 수 있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 아니나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 모든 걸 소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소설 같은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우린 지지 않아요. 라면이 있거든. 라면이 있거든. 네. 뭐 이런 징후에 대한 이야기, 징후는 많죠. 아까 얘기 나왔던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장관이 사퇴하고 물러나게 된 배경. 그때 일은 이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장관한테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결정권을 안 주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했더니 자기가 모르는 정책이 결정돼서 내려와 있고. 그만둘 수밖에 없죠. 이게 외국에 진출한 한국의 뭐 축구 선수와 같은 그러니까. 신선 노름이에요. 마음을 바꿔먹으면. 반대로 보면 지금 장관들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진짜 신선 노름. 결정할 게 없잖아. 우리가 오늘따라 계속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주먹구구식 예측밖에 할 수 없지만 진영 의원은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만약에 지가 직무태만을 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뭔가 특혜를 줘야 했거나 그랬으면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혹은 밑에서 뭔가 잘못 처리한 것 같습니다.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지 아주 순수하게 몰랐는데요? 라고는 못합니다. 그럼요. 이건 뭔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또 있습니다. 정홍원 총리. 우리 올 시즌 가장 불쌍한 그 국무위원. 묘한 캐릭터가 돼버렸어요, 아주. 근데 그분이 처음 들어서 일할 때 분명히 우리나라 책임 총리제를 도입을 했는데
네. 정호원 총리 별명이 의전 총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행사 참석하고 축사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집에 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신선노름이라니까. 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얘기 나오지만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이 세 사람 사실 실제 청와대 내에서 필수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하는 일을 하기도 바쁜 사람입니다. 물론 네.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렇지만 디테일한 모든 정책을 다 관리할 사람은 못 됩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일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엄청 잘하겠죠. 그 사람이 겨우 세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밖에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비선 라인이라고 좀 그럴싸하게 음모론적 맥락을 만들어내려면은 이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네. 더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 말도 아닌 척하면서 중요한 얘기가 지나갔습니다. 네. 이게 다일 리가 없다는 게 저희의 소설입니다. 핵심이죠. 심지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언론의 이름이 회자되는 네. 그 어둠 속의 조직에서 네. 공적으로 이름을 노출시켜도 될 만한 사람이라면은 네. 전 쫄다고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연락책일 뿐이에요. 맞습니다. 청와대와 조직 사이의 연락책. 가제트를 열심히 시청해 주신 많은 여러분. 예. 매드 박사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선 고양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실제 조직, 존재하고 있는 비선 조직은 정윤회 네. 팀장의 관할하에 어디선가 가동이 되고 있고. 우리 음모론을 우리가 한 줄로 이렇게 민다고 하지 맙시다. 예. 정윤회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죠. 예. 정윤회 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사람도 중진일지도 모르지. 예. 사실 4명 FX 가지고 뭘 합니까? 최소 슈즈 정도는 돼야. 그렇지. 그 정도는 네. 돼야 뭘 하죠. 그렇지. 생각해보면 다스베이더도 사실은 꼬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누군가의 애비일 뿐인 네. 다스베이더는. 한때의 불장난을 했을 뿐인. 실수로 기계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불행한.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하고 나니까 이제 이름을 밝혀도 되는 이제 꼬붕 정도 된 거잖아요. 그렇죠. 중간 보스 정도 된 거잖아요. 그 이름 밝히고 얼굴 나오면 네. 이미 그쪽에선 꼬붕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이것도 그렇죠. 양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굉장히 빠르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굉장히 젊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젊다는 게 나이가 얼마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젊으니까 40대죠.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놀릴 만큼 제가 이렇게 지금 기분이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네. 이의는 제기하고 싶지만 네. 40대쯤일 것이다. 40대쯤일 것이다. 왜냐면 그럼 더 무서워요. 더 무섭죠. 이름까지 안 불릴 정도의 피규어인데 젊기까지 하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조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사람들이 예. 제일 잘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하는 일이 선거입니다. 초공감. 네. 아니 물론 제 이름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 양반 누구죠? 저 새누리당 빨간색으로 바꾸고 이번에 읍소 전략 만든 사람.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 예, 그 사람은 이번에 빠졌다면서요. 예, 빠졌어요. 예. 그런 상징적인 한두 건은 언론한테 던져주는 거고 실제로 그 아이디어도 그 사람이 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죠. 그런가요? 예. 음모론은 이런 게 좋군요. 그렇게 반증 불가다. 언론에서 다루어질 정도의 아이템을 던져주는 것은 네. 그 자체가 마케팅이기 때문에. 그건 맞아요. 예. 네. 21세기 언론 정보학 시간을 참고해 주십시오. 예. 네. 또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렇다고 합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의 그 위대하신 김대중 주필도 지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외부인들과 밥을 안 먹는가? 물론 김대중 주필의 생각은 자기와 밥을 안 먹는가. 그러니까요. 왜 나한테 밥을 안 주는가? 너 왜 나 데리고 PX 안 갔마? 이런 생각일 텐데. 변희재 대표가 무한도전에 표창원 나왔을 때 분노하던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왜 무한도전은 표창원을 부르는가라고 일갈하던 그것과 비슷한.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데 이해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밥을 안 먹는 걸 넘어서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대통령은 밥을 혼자 먹으면 안 돼요. 밥 먹는 시간도 아껴야죠. 밥 먹는 시간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자리인데 그런 게 없고 식사 끝나고 저녁 8시 이후에 아무런 공적 일정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건 우리 50회 때도 얘기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에 잠을 꼭 15시간씩 자야 되는 사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밤새 게임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드라마를 보느냐, 드라마 볼 거 많다. 고래. 이미 여러 게임을 만네. 그게 바로 창조 경제. 그렇죠. 그러면서, 게임 산업은 역시 창조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왜 그러세요? 게이머일 수도 있지 왜. 마지막에 정신 차리시는. 저는 그래서 그 시간대가 음모론의 소재가 된다.
그 시간에 실제로 외부에서 가동되는 비선팀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에 이제 요런 마케팅을 시작을 했죠. 어떤 마케팅이요? 이제 행정부가 생각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당 정부 치고도 공개를 똑바로 안 하는 것 같다라는 린치가 이제 보수 쪽에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마케팅 전략으로 이런 걸 썼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자꾸 경호팀으로부터 도망다닌다. 오. 왜냐면은 모든 게 너무 공개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미칠 것 같아서 가끔 도망가서 저 DC 어디 저 바깥 골목에 햄버거 집에 간다. 짱 박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간다. 예, 그런 얘기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암행순찰 뭐 이런 건가? 이게 새로운 코드. 햄버거 치만 뱉나 보려고 패티에다가 국민들이 먹는 햄버거의 품질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변복하고 나오시오. 그랬다가 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코드로 홍보를 하는 이유는 봐라. 우리 항상 노출돼 있다 보니까 힘들어 죽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렇죠. 다음 주는 거 없다. 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죠. 역설적인 공개죠. 어찌 보면 무슨 우리나라 정치인들 시장 달려가서 뭐 처먹는 사진 찍는 거에 확장판. 혹은 발전된 미래의 형태의 버전업 형태. 예, 광고 코드일 거예요. 그런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거 봐라. 우리 공개하는 거 없지 않느냐. 모든 게 감춰져 있다. 의심할 게 너네가 뭐가 있냐.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아는 것도 없으면서 의심을 하고 그래. 왜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 생각해보면 너무 맞는 말이야. 네. 그래.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네. 그러면서 집에 가야지 뭐. 그래. 이 집은 닌자로 가득 차 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장하는 음모론의 마지막 장면은 마치 그런 거죠. 신세기 에반겔리온 보면은 네르프 조직에서 회의를 합니다. 제레. 네, 제레가 모니터만 쫙 있고 어디 컴컴한 곳에. 페이스타임으로 대화하잖아요. 다들. 그 장면하고 뭐 어벤져스에 봐도 이게 사무엘 잭슨이 리더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 결정은 모니터 속의 위원들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닉 퓨리는 김기춘이죠. 그렇죠. 네. 어쩌면 김기춘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 L 잭슨 선생의 표정이 원래 김기춘 비서실장과 비슷해요. 그렇죠. 늘 뭔가 이렇게 잘못 씹은 듯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요. 좀 애잔해 좀 보면. 그러니까 항상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다스베이더처럼 뭘 쓰고 있어야지. 이렇습니다. 제가 주장한 음모론은 정리하자면 그 사람들이 다가 아니다. 더 있다. 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권력이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대단히 위험하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진짜 이걸 굉장히 오래전부터 쫓아다니고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위험한 이유는 아무래도 책임질 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죠. 예.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을 안 지면서 결정을 내린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이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던 이 음모론을 별 근거도 찾지도 못했으면서 속시원하게 얘기를 다 들어놓고 가니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오직 라면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라면을 막 적용하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거 지금 현재는 입증할 방법 하나도 없어요. 음모론에 불과합니다.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상태. 근데 맥락은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 영원히 안 밝혀질 가능성도 요만큼은 있지만 정권이 중반을 넘어서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그러면 아마 내부에서 누군가 밝힐 가능성도 있고 이탈자가 생긴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뭐 차기 정권을 만드는 과정에서 갈등이 도출되면서 나타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밝혀질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다. 라는 걸로 오늘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정치사를 오랫동안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대한민국에 이제 나이 좀 있는 국민들은 이런 것은 결국 못해도 30년은 지나서 라디오 드라마에서나 들을 수 있겠지. 심지어 진짜 사실에 가장 근접한 이야기를 MIB 메인 블랙 봐도 이게 루머 전담 잡지가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다루잖아요. 항상. 맞아요. 옷 깨고 있는 데니스 로드맨이 무슨 외계인이야? 무슨 외계인이냐면 어느 별이냐면. 근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뭐 제2공화국, 제3공화국 이런 드라마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다 그 데이터, 정부가 남긴 데이터, 언론들이 남긴 데이터를 보고 드라마를 구성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의 비선 조직은 기록을 안 남길 거라는 거죠.
아니 그 비선 조직 아니었던 이명박 정권도 기록을 얼마나 남겼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 중 하나 소속된 사람이 자서전에서 쓴다거나 뭐 회고록을 쓴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또 사실이 얼마나 있는지는 결국 못 밝히잖아요. 또 보면. 못 밝혀요. 아니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으로 나오고 뭔가 큰 일을 하려고 하는 건 그걸로 뭐 이익을 얻거나 권력을 얻기 위해서도 있지만 역사책에 이름을 남기려고? 역사책에 그 말 그대로 그 크레딧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역사의 크레딧에 내 이름을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점까지 이렇게 이름을 안 박힌 사람이라는 거는 크레딧에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뭔가의 다른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 크게 하나 땡겨 먹는 거라든지.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거 아니면 진짜 자신이 진정으로 경애하는 영도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싶은 건지 그냥. 그럴 수도 있죠. 소박한 심리일 수도 있죠. 이건 저의 음모론인데. 네. 이름이 알려진 정치든 경제든 어떤 다른 조직에 이름이 알려진 어떤 사람들로부터 그들도 체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존재들은 아닐까. 누구한테? 그걸 알 수가 없죠. 뭐 정경련이라던가. 그럴 수도 있죠. 네. 정말 안 돌아가는 사회는 알고 보면 진짜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냥 잠깐 나와서 털고 도망가는 사기꾼. 그렇겠죠. 어맹부. 케이스들을 제외하면 서로가 서로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모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렇죠. 기묘하게 꼬여버린 시스템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완전 음모론 데이네. 와, 이거 역시. 여기 대놓고 한번. 역시 저 따위의 음모론보다 훨씬 깊이가 있네요. 역시 오래된 곳이 장처럼 이렇게 오래된 음모론이. 이 정도 나오려면은 음모학 개론 수준이 아니고 어드밴스드 음모론 그 과목을 들어야 돼요. 네, 인터미디에이트. 음모에 대해서 신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당연히 결론은 요거를 내야 됩니다. 이 소리를 우리가 음모론을 우리까지 심지어 안 그래도 전파랑비 많이 되는데 음모 떠드느라 이 우리까지 왜 떠들었어야 했느냐. 다른 건 몰라도 일을 잘하면서 음모를 꾸며라. 음모론을 꾸밀 때 꾸미더라도 할 걸 좀 하고 꾸며라. 네. 너네가 휴주가 됐건 21이 됐건 적은 사람이 하건 많은 사람이 하건 상관없는데 장관이 일을 모른다거나 총리가 아무 일도 모른다거나 후임 인선을 하는데 뽑을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은 기자가 뭐 이거 어떻게 될 겁니까 하면은 응? 이러면서 금시초문이란 표정을 짓는다거나. 아니 요즘에는 아예 기자의 질문을 받지 않아요. 요즘 그게 또 트렌드죠. 그게 트렌드가 돼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을 안 받아요. 아니죠. 기자들은 질문할 걸 받아가지고 읽잖아요. 그거는 이제 한 4명 정도 순서 정해가지고. 예, 종편 기자 새끼들은 시나리오 받아가지고 쳐읽고 앉았잖아요. 그걸 또 읽으라고 준다고 또 앉아서 읽고 있어요. 또 그걸. 그런 걸 또 그걸 읽고 있는 걸 큰 특권이라고 생각하죠. 뿌듯하게 생각해. 얼굴 보면 표정이 나오잖아요. 뿌듯해. 종편의 기자 여러분, 그런 업무는 보통 취재라고 부르지 않고요. 재현 연기라고 부릅니다. 예, 실제 연기보다 출연료도 좀 싸요. 서프라이즈 TV 뭐 이런 데 나오고. 그렇습니다. 예. 맞아. 그런 분들. 서프라이즈 출연하시는 분들. 예. 그니까요. 딱 연기도 그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중성 씨는 더 훨씬 연기 잘할 수 있는 분인데 그거 하다가 많이 고통받으셨잖아요. 돈도 많이 안 주고 해가지고. 얼굴 팔려가지고. 왜냐면 그런 데선 또 그런 수준의 연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맞아. 거기서 연기 잘하면 이상하잖아 또. 네. 서프라이즈를 즐겨보던 이중성 씨 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여당 의원이라는 의원은 이제 웬만해서는 아무도 정부 편을 안 들어주는 상황까지 와버렸는데요. 저는 여당 의원들도 뭐 어떤 게, 그러니까 요즘 뉴스나 뭐 이런 걸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 극심한 무력감 있죠. 여당 의원들. 내가 여기서 반대를 하면 뭐하고 찬성을 하면 뭐하나. 진정한 안빈 낙도. 그러니까 그 반대도, 반대하는 그 정부를 반대하는 것도 들어보면 이건 잘못됐으니까 반대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아유. 이거 반대하면 안 할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가 지금 내가 반대하면 안 할 거야? 그것도 있고 그 이전에 누가 와서 막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설명을 하면은 그건 또 언제 했어? 막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런 것도 했습니까?
그 정치부 기자들이 아무리 시시콜콜 다 쓴다고 해도 여당 모 의원은 되물었다. 이런 기사 잘 안 써줘요. 왜냐면 이게 뭐 왜냐면 국회의원하고 자기도 면이 있잖아요. 밥도 먹고 인사도 하는 사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쓴다고. 그 되묻는 게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기자들하고 만나서 잡담을 해보면 정확히는 I don't know, do you?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다 해요. 기자들도 그 얘기 다 하고 의원들도 그렇고 네. 다니는 정보가 없다. 근데 의원들은 요새 그러니까 그게 트렌드라며요. 기자들한테 뭘 들으면 의원들이 그건 또 언제 했대요? 그게 트렌드예요. 그게 여당 의원들이 기자들이 의원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가서 상황을 설명해줘야 돼. 엑스파일 한 장면 생각난다. 오늘 어차피 뭐 음모론 특집이니까 엑스파일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멀더가 그 무슨 뭐 비행 기지 있잖아요. 뭐 음모론으로 유명한 미국의 네바다의 무슨 비행 기지 있잖아요. 공군 기지. 무슨 구역 해가지고 거기 그 상당히 높은 사람하고 컨택을 하게 돼요. 멀더가. 그래가지고 멀더가 근데 그 사람이 멀더한테 정말 은밀하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도대체 그 외계인이란 거 있긴 있는 거요? 어떻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긴 하는데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나는 믿고 싶다 이런 거 써있고 벽에 나는 믿고 싶다. 근데 진짜 음모론은 재밌어요. 나도 음모론을 좀 그런 SF스러운 거 가지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정치와 관련된 음모론은 뒷맛이 안 좋아요. 아니면 그 비선이 외계인이라던가. 어우씨. 그러면은 진지하게 우리한테 제발 프리메이슨 얘기 좀 해달라고 했던 많은 청취자분들이 풀게 한단 말이에요. 안 돼요. 진짜 프리메이슨 얘기 뭐 다빈치 코드 이런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저희 안 해요. 안 해. 근데 저 진짜 프리메이슨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용이? 이명박하고. 이명박이? 예. 안 껴줄 건데, 자격 미달일 텐데. 네.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79, 80, 81회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음모를 그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분명한 거 딱 두 가지만 떨어집니다. 누군가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신상이 하나도 안 털려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권력에 대해서 책임을 단 한 방울도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망가지더라도. 네. 아무 상관없지만 그쪽으로 결론을 쏙 빼면서 물뚝심송님과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간만에 짧지만 지옥의 레이스. 간만이 아니구나. 2년 뒤에 할 줄 알았는데 재보선 타이밍이 돌아오고 벌써 있습니다. 왔어. 네. 이 씨발 공천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공천 다 했더라고요, 진짜 막. 빨리 이제 서둘러야 돼요. 이거. 준비해야 돼. 네. 또 해야 돼. 물뚝심송 상임 고문은 빠르면 다음 주 중에 늦어도 다음 주말에 재보궐선거 데이터 센터 시간에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 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금주의 의사소통. 사이다 2580님이 새로 돌아온 그 알실에 대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이 무기력한 맛. 칭찬 감사합니다. 저는 왕뿌듯. 우리가 잘했네. 네. 이게 진짜 칭찬이죠. 네, 진짜 기분 좋았어요. 79회 관련한 트윗이 있습니다. 단감 포스트 님이 욕쟁이 할머니를 조금이라도 경험해 볼 수 있어요. 라면서 한국어 욕설봇, 컬싱봇 _KR을 추천해 줬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왜 추천을 해줘? 이분이 트윗을 해주시기 전부터 저는 팔로우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많이 약합니다. 네, 그거 별로 재미없고. 그게 이제 그 79회 때문에, 한국어 욕설봇을 추천해 주셨는데. 재미있고 없고를 떠나서 정겹죠? 그 정도면. 우리의 일상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욕쟁이 할매 집 가면 그냥 들을 수 있는. 한국어 욕설봇의 일부를 보시죠.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쇠줄로 하나씩 갈아 없앨 놈. 에이, 그거 뭐. 상상하면 좋진 않아요. 이게 아프죠, 그러면. 예, 치과 가서 미백만 받아도 따끔따끔하잖아요. 근데. 시리고 막 닦고. 그렇다고 해도, 혹은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정도 욕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온몸을 이불 접듯 앞뒤로 차곡차곡 접어 죽일 놈. 정겹다. 네. 그냥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재개발 조합이 고용할 만한 용병의 수준은 아니지 않나. 네, 그런 데는 명함도 못 내밀겠네. 하여간 감사합니다. 재개발 조합에서 용병할 놈. 그건 의미 있다. 극존칭. 유룰 이런 뜻이잖아요. 80회 관련한 트윗입니다. 누노 언더바 보노. 애플에게 사과란 없다. 언어 유희라는 거죠, 이게. 네. 이게 간만에 본 이게 멋있는 언어 유희였어요. 네. 괜찮은 문장이네요. 정말이지. 스티브 잡스 생전에 한두 마디 정도 변명하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렇죠. 데스 그립 때문에. 근데 애플이 사과하는 건 본 적 없네요. 근데 문제는 있네요. 그 문장이. 네.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 맞습니다. 애플러자이즈? 모르겠다. 그거 괜찮다, 그거. 그걸 어떻게 잘 엮어보면. 션 언더바 리 둘. 대중에게 어려운 말을 하면 두 가지 이득이 생김. 하나는 보다 전문적으로 보임으로써 신뢰를 얻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인지 단계에서의 귀차님을 유발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쉽게 끌고 올 수 있다는 점. 말도 말이지만 시스템도 마찬가지. 이거는 음모론에도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특히 역사 관련된 음모론들 있잖아요. 제가 싫어하는 그런 음모론의 80%는 역사 관련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역사 관련을 보면은 어려운 척 말을 하면서 논리와 연구 단계에서 구멍이 숭숭 뚫린 결과를 막 내밀면서 이거 맞지 않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는 동안에 듣는 사람들은 어려운 말 하니까 안 들렸고 귀찮아서 그냥 믿어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건 들어본 적 없는 어려워 보이는 책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 책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없는 책도 있고. 네, 발간된 적도 없는 그런 책을 인용할 수도 있어요. 뭐 지들이 쓴 책도 있고. 네. 그래서 똑바로 가르치는 그 대학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니다. 출처를 존나게 따집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학술 논문 출처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출처 없는 건 다 주지하다시피 뭐 이런 거예요. 다. 네. 이과 쪽에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거. 잘못 가르치는 학교는 무조건 출처를 똑바로 안 따집니다. 지도교수가 누군지를 따지죠. 네. 이건 뭐 저희가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누구 지도교수 누구고 뭐 이런 거. 장관입니다. 오. 뭐 필요하신 것은 없으십니까? 예. 네. 저희들 역시 이 방송을 만들 때 주의하려고 늘 주의할 수도 없죠. 저희도 부주의할 때가 있죠. 주의하려고 애쓰는 문제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언노운 비홀더 님이 그 알실 덕에 환빠 혹은 환파 혹은 환가 그렇게도 불러요? 분들의 존재를 알게 되어 이것저것 자료들을 읽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네거티브 바브라 스트레이전드 효과. 언노운 비홀더님은 네. 알려지지 않은 주시자라고 해서 네. 그 딴지 필진이시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딴지 필진들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네. 주시자가 아니고 주지사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거 지금 이분의 트윗을 지금 제가 대본에 넣기 전까지만 해도 뭐 주지사가 왜 안 알려져? 정윤회야? 네. 근데 사실은 주지사가 아니라 주시자라는 걸 깨닫는 순간 네. 무슨 스토커야? 뭐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되게 진짜 주지사 아니에요? 시시하고 아놀드 아니야? 음습해 보여요. 좀 우롱해 보이죠. 주시자시군요. 하여간 언노운 비홀더니. 그분 기사 굉장히 좋습니다. 허황된 주장을 제대로 반박하는 글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는 좋은 기회가 되더군요. 언젠가 꼭 그 알실 환파 특집을 마련해 주시길. 자,
저는 이 문제에 있어 김기춘입니다. 이용이 진짜입니다. 할 거예요? 이것을 싱글로 끌고 가면 단일 주제로 끌고 가면? 이걸 단일 주제로 끌고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왜 문제가 있어요? 아까 그거 있잖아요. 그 나쁜 음모론어와 착한 음모론어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나쁜 음모론어 중에 그 거대한 종교 조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너무 일방적으로 흘리게 돼 있어요. 이게 그렇죠. 또 주고받는 것도 없이 계속 그들의 주장을 끌고 와가지고 논파하고 끌고 와서 논파하고 이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지루한 구도가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이걸 다루려면 아예 음모론 특집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런 역사가 장난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심한 곰팡이들이냐면 이걸 반론하려고 발을 들이는 순간 나도 그들의 마케팅을 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돕는 결과예요, 그게. 그러다가 50만 명이 이 방송을 들었어요. 그래서 48만 명이 이용의 의견에 찬성을 했어요.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 이상하다. 저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이론은. 그리고 2만 명이 그런가 하고 책을 우연히 읽다가 지지하게 될 수 있어요. 2만 명 중에 한 2천 명이 책을 살 수도 있고. 2,000명 중에 한 1,000명 정도는 열성적인 지지자가 돼가지고 저를 역공할 수도 있죠. 오늘 음모론 얘기했는데 음모론은 그 미디어의 도덕적인 책무 때문에 자주 다루면 안 돼요. 자주 다루면 안 돼요.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막 갖다 팔면 안 돼요. 미디어가 가장 대표적인 나쁜 음모론어의 맞습니다. 네. 그런 이상한 게 있다고 소개해 주는 것 자체가 홍보해 주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본 PD 괜히 이용을 훈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연예 프로와 다를 바가 없는. 그렇죠. 이건 나중에 음모론 관련해서 다룰 게 있으면 잠깐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능한 한 말릴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열대 대한민국에서 보내드린 7월의 첫 번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시간이었습니다. 트윗을 딱 하나만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NEYEGE라는 분입니다. 이번 79회에서 81회를 듣고 느낀 것은 신뢰는 중요하지만 맹목적인 믿음과 지지는 그 대상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할 때 제가 훈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의 분위기를 보면서 안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강아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강아지가 싫어서 배변 훈련을 그렇게 엄격하게 시키는 게 아니죠. 강아지를 괴롭히려고요. 애견과 애견을 기르는 반려자 사이에 일정한 약속을 하고자 시도하는 거죠. 협의 혹은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애견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훈육하지요. 아빠를 슥슥 내밀어가지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그렇죠. 반려자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닝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도 훈육을 할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애 기죽을까봐라는 오래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기 좋아하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애는 물론이요. 사회의 모든 구성원 혹은 이익단체가 모두 그 나머지 전체에게 훈육의 대상, 훈육을 받아야 할 대상, 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견제를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와 웃으면서 지낼 수 있기를 바라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충고를 xsfm25@gmail.com이나 트위터에 해시태그를 달아서 해주시는 많은 분들 그런 이유로 오늘도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갖추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듀서 UMC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